자, 학생 여러분, 계속 이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 슬라이드는 시스템 호출 비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시스템 호출은 어때요? 여러분 앞에서 좀 살펴봤는데 함수 호출에 비해서 좀 하는 일들이 좀 단계가 좀 더 있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호출은 함수 호출에 비해서 많은 어떤 많은 시간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여기 있네요. 시스템 호출은 함수 호출에 비해서 많은 시간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호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이게 저하되는 거예요. 그렇죠? 느려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시스템 호출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 모드가 커널 모드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CPU 레지스터를 커널에 있는 스택에 저장해야 되고 커널 함수를 호출하는 등 여러 과정이 포함되기 이제 때문이에요.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F 리드하고 그냥 그 리드 함수를 이제 실행 관점에서 비용 관점에서 호출 비용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잘 해놨어요. 이 두 개를 사용할 경우 어떤 게 시간 비용이 많이 드냐. 여기 우리 보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그젬플이 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건데 한 번에 100바이트씩 10번에 걸쳐서 한 번에 100바이트 1회 문제가 1회에 이그젬플이 100바이트씩 1000바이트 갖고 오려면은 1000바이트 갖고 오려면 10번 갖고 와야 되잖아요. 10번에 1000바이트. 1K바이트. 1000바이트. 1000바이트를 읽어서 이제 불러오는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보세요. 버퍼 이게 배열로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폼은 아니 1부터 여러분 뭐 이건 작성한 건데 이걸 F 리드를 갖고 온 F 리드 똑같아. 파라미터 똑같아. 이 함수만 다른 거. 함수는 다른데 지금 이거 F 리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쪽은 똑같고 그냥 리드. 얘는 시스템 호출 함수. 시스템 호출 함수 여기 있는 거죠. 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잖아.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인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 이거 와서 읽어보고 정리를 합시다. 예. 동작을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해놨는데 지금 같이 볼까요? 자, 봅시다. 사용자 코드 지금 표준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똑같이 이렇게 있어. 이 보면은 지금 F리드를 사용하는 경우 F리드가 이제 처음 호출된 거예요. 파라미터 있고 F리드가 처음 호출되면 F리드는 표준 라이브러리 내에 입력 버퍼를 당연히 표준 라이브러리 내에 여기 표준 라이브러리 내에 입력 버퍼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이 표준 라이브러리 내에 입력 버퍼가 당연히 비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F리드는 리드 함수를 호출해서 리드 함수를 호출해요. 그럼 리드 함수가 이제 호출된 거죠. 시스템 호출 라이브러리 이제 리드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됐어요. 시스템 콜로 이제 호출돼서 이렇게 시스템 호출을 이제 한 번 호출한 거야. 시스템 리드 호출.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커널 함수잖아, 그렇죠? 커널 함수는 요청된 바이트만큼. 얘는 근데 이거의 특성 F리드는
디스크 한 블락의 크기가 여기서 이 파일에서 갖고 오는데 읽는 크기가 만약에 그 크기만큼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거예요.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디스크 블록의 크기만큼. 디스크 블록의 크기가 보통 만약에 이 하드디스크에서 갖고 오는 블록의 크기가 4K 바이트래요. 4K 바이트야. 4K 바이트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읽어다가 여기 표준 라이브러리 입력 버프에다가 채워놓는 거야. 지시를 했으니까. 리드 함수가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커널 함수 sys 리드를 호출하고 커널 함수는 요청된 바이트 4K만큼 디스크 한 블록의 크기만큼 읽어서 라이브러리 입력 버프에다가 다 불러다 놨어요. 다 불러다 놨어. 이제 fread가 돌아왔으니까 fread는 표준 라이브러리 이제 돌아왔잖아요. 여기 돌아왔어. 표준 라이브러리 입력 버프에서 어떻게 해요? 100바이트 여기서 첫 번째 일을 수행하는 거야. 100바이트를 이렇게 입력 버프에 이쪽에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100바이트 이쪽으로 사용자 코드의 버퍼 배열에 복사하고 다시 리턴해요. 여기 한번 했잖아요. 요게 이제 계속 포문이 계속 동작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fread가 두 번째 호출될 때부터 두 번, 세 번 얘가 돌아갈 때부터 여기서 계속 이제 읽어와서 읽어가갖고 계속 여기서 갖고 오는 거야. 100바이트씩 복사해갖고. 그러면 리드는 처음에 한 번만 호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처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스템 호출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fread가. 시스템 호출을 한 번만 호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read는 10번 호출하고 여기서 계속 호출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사용하는 거지. 사용자 코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표준 라이브러리 굉장히 이제 빨리 처리가 되겠죠. 시스템 호출 한 번만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리드 함수는 요 자체가 시스템 호출 함수래. 호출 함수잖아. 그렇지? 시스템 호출 함수. 포문에서 똑같아. 포문에서 리드가 호출되면 리드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 커널 함수 sys 리드를 호출해서 커널 함수는 sys 리드는 요청받은 100바이트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갖다가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 한번 요게 포문이 하나 돌아갈 때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포문이 또 들어가면 또 호출하는 거야. 갖다 놓고 또 돌아가. 얘도 10번, 시스템 호출도 10번. 이렇게 버프에 갖다 놓는 게.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여러분은 딱 봐도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시스템 호출하는 게 훨씬 더 성능에서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 수업 시간에 인클래스 수업 시간 교실에서 이거 얘기했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두 개의 동작을 비교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반드시 시스템으로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개를 그래프로 우리가 시간 측정해서 이렇게 잘 비교를 해놨어요. 약 8배가 빠르대요. fread가 리드에 비해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리드를, 시스템 호출 함수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CPU에 따라서, 그치? CPU에 따라서. 이게 파란 게 리드야. fread는 빨간 거. 훨씬 빠르잖아. 그치? 훨씬 빠르잖아. 훨씬 빠르게 처리되잖아. AMD에서 그렇고, 인텔에서 그렇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 예,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 fread와 시스템 호출 함수 read의 실행 비율 한번 읽고 갈게요. 정리하고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 fread 이렇게 동작 과정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쓰는 거 파라미터 답이 얘기 안 할게 이런 것들. fread를 처음 호출하면 라이브러리 내 버퍼가 비어 있다. fread 표준 라이브러리 그렇죠? 그 다음에 read를 호출해서 라이브러리 내 버퍼를 채운다. 라이브러리 내 버퍼를 채운다.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받은 크기 사이즈만큼 응용 프로그램을 버퍼로 복사한다. 라이브러리 버퍼가 비거나 부족하면 그때 다시 read를 호출한다. 이렇게 이런 방식 아까 그림에서 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 호출은 read 동작 과정은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커널 코드를 실행하고 커널 코드에서 디스크를 읽고 라이브러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버퍼를 읽어야 된다. 그렇지? 받고 비용 정리 한번 해놨네. 시스템 호출 함수에 전달할 데이터들은 CPU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하고 이렇게 모두 전환하니까 이게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시스템 호출 핸들러를 실행해야 된다. 여기 이제 핸들러는 요 그림에서는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핸들러까지 다 이렇게 일을 하겠죠. 그렇죠? CPU의 레지스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택에 저장하고 시스템 호출 표에서 시스템 호출 함수를 찾고 이거 앞에서 표에서 막 찾고 이런 거 다 봤잖아. 그렇지? 앞에서. 그렇지? 시스템 호출 함수 실행. 스택에 저장해둔 레지스터 복귀. 사용자 모드 복귀. 그렇죠? 시스템 호출은 필연적이지만 시스템 호출 횟수를 줄여야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짧아지고 시스템 입장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시스템의 처리율 향상에 반드시 시스템 호출 횟수를 줄이는 게 시스템 호출 횟수를 줄여야 시스템의 처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횟수를 줄여야 처리율 향상시킬 수 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 그치? 자, 한번 함수 호출, 시스템 호출 이렇게 있는데 함수 호출 메모리 영역에서 사용자 영역의 코드에서 사용자 영역의 함수 호출 사용자 모드, 사용자 호출에 따른 비용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시스템 호출에 비해서 시스템 호출 사용자 영역에서 커널 함수 호출 그렇죠?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이제 전환돼야 되죠. CPU 실행 모드 커널 모드로 전환하는 등 함수 호출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큰 주제인데 시스템 호출에 비해서는 여기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한 10여 분 하면 될 거야. 10여 분. 자, 인터럽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다룰 게 두 가지인데 인터럽트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거야. 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입출력 장치 신호에서 요청받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인터럽트는 키보드,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치 등 이런 것들 이제 입출력 장치나 그 다음에 디스크 있으니까 저장 이런 장치들이 디바이스 장치들이 운영체제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대화를 계속해야 돼. 왜? OS에서 지금 운영체제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잖아요. 다중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위에서 이제 돌아가잖아. 그렇지? 다중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위에서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이 인터럽트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컴퓨터에서 인터럽트 장치들이, 컴퓨터에서 이제 인터럽트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CPU에게 하드웨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시간에 미리 다 예측하고 어떤 시간에 탁탁탁 신호가 온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는 동기적인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 근데 갑자기 이제 예고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거. 그게 이제 비동기적이라는 얘기예요. 비동기적이란 예정되지 않거나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지? 그런 얘기야. 네,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장치들이 비동기적인 사건, 비동기적 설명했지? 사건을 CPU에게 알려주는 행위다. 그럼 어떻게 하냐? CPU가 인터럽트 신호를 받으면 CPU는 프로그램 실행을 멈춰요.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겠지? 프로세서나 스레드가 되겠지. 프로그램 실행을 멈추고 돌아올 주소를 저장해요. 돌아올 주소를 저장한 다음에 스택에 저장하겠지. 발생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으로 가서 실행한다. 그 다음에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저장해둔 주소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서 이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CPU. 그렇네. 다시 쓸게요, 여러분. CPU. 이번 1년에 AP를 처리한다. 쭉 처리하고 있어. 처리하는데, 인터럽트 신호가 딱 걸려왔어. 여기는 뭐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야. 걸려왔으면, 신호를 딱 받고, 일로 가서, 신호가 여기 주소를 저장해놔야겠지, 그치? 이렇게 저장해놓고, 일로 와서, 얘를 쭉 처리해. 다 끝났으면 복귀해야지. 복귀할 때, 여기 신호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치? 이런 개념은 앞에서 또 한번 얘기했었죠? 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키보드에서 키가 눌러지면은 인터럽트 신호가 CPU에 전달되고 CPU는 현재 실행을 멈추고 키보드에서 눌러진 키값을 읽어서 커널에 있는 입력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단한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한마디로만 딱 정의하고 갈게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실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에서 CPU 기계 명령 기계 명령으로 인터럽트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 이렇게만 이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이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인터럽트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인터럽트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도 모르게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클릭하는데 마우스를 할 때 인터럽트 걸리죠. 키보드 입력,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 도착, 하드디스크에 이제 쓰기 다 끝났어. 시스템 클로로부터 일정 시간 간격 알림, 그다음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기, 그다음 USB 메모리 부착 혹은 회제 이런 거 다 인터럽트 기능을 활용한 이벤트 사건이에요.
비동기적인 사건이지 거의.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자, 이 인터럽트 발생 및 처리 과정. 근데 키보드 지금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를 멀티코어 컴퓨터에서 인터럽트 처리 발생 및 처리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 놨는데, 요거를 번호 순서대로 이제 설명하기 앞서 우리가 요런 디바이스 장치들 요런 거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서 이제 갑시다.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인터럽트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CPU와 중 CPU와 인터럽트 제어기. 인터럽트 제어기가 여기도 인터럽트 제어기고 여기도 인터럽트 제어기네. 그렇지? CPU와 인터럽트 제어기 등의 하드웨어가 상호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그림에서의 어떤 이그젬플은 멀티코어 CPU니까 지금 X86 기반의 32비트. 인텔의 X86 기반의 32비트. 인텔 멀티코어 CPU. 이제 오늘날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사례를 보여주는 거야. 오늘날에. 저는 예전에 이런 거를 배울 때, 근데 범용 컴퓨터, IBM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고. 그래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여러분들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훨씬 가깝지. 그치?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치? 자, 일반적으로 CPU에 인터럽트 수신핀 한 개가 있다. 근데 이제 CPU에 보면은 CPU 코어 0번부터 N번까지 있는데, 두 개라고 치면은, 만약에 지난번에 이제 이게 0, 1, 2, 3, 4, 코어가 4개인 거였잖아. 이게 완벽한 하나의 어떤 그 CPU 프로세스잖아. 그렇지? 얘가 여기잖아. 인터럽트 수신핀. 그렇지? 인터럽트 수신핀. 여기 한 개가 이제 CPU 안에 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이렇게. 장치가 이렇게 쭉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 입출력 장치로부터 인터럽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APIC라는 지금 컨트롤러가, 인터럽트 제어기가 APIC라는 제어기가 이렇게 요 안에도 코어 안에 요 안에 이 안에도 있고, 그치? 여기도 있어요. IO, APIC가 있어요. APIC는 뭐냐, 일단 APIC부터 정의 한번 할까? APIC는 한번 정의하고 갑시다. Advanced. 그 다음에 P는 Programmable Interrupt. UP. T. 예, C는 컨트롤러. 컨트롤러. 이거에 이제 약자다. 컨트롤러고. 아무튼, 이제 정리했어요. APIC 이제 정리가 됐고. 인터럽트 제어기죠. 그냥 인터럽트 제어기다. 근데 APIC는 입출력 장치로부터, 입출력 장치로 쭉 이렇게 있어요. 그 키보드 입출력 장치로부터 직접 인터럽트 신호를 받는 IO APIC 장치와, 그 다음에 IO APIC 장치로부터 인터럽트 정보를 받아서 CPU에 인터럽트 수신 핀에 직접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는 로컬 APIC로 구분합니다. 여기 로컬 APIC로 구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어요. 이제 분리 구성되어 있네. 그쵸? 로컬 APIC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날 요즘 IO APIC는
24개, 얘 같은 경우에 24개의 인터럽트 수신 핀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인터럽트 24군데의 인터럽트 수신을 얘가 IO APIC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4개 장치로부터, 얘는 24개 핀이 있으니까, 이 코어에서 32비트, X8 32비트에서, 24개 장치로부터 인터럽트 신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인터럽트 신호 수신 가능. 얘가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지요. 기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IO APIC 입출력 인터럽트 제어기 Advanced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 이 장치에 IO APIC 장치에 이 안에 이 장치에 각 인터럽트 입력 핀을 아까 각각 인터럽트 요런 게 여기 이제 3개만 보이는데 이 입력 핀이 몇 개가 있다 24개가 있다고 그랬죠. 입력 핀. 요런 하나하나의 입력 핀을 뭐라고 하냐면 IRQ라고 불러요. IRQ 1부터 쭉 IRQ 22 이 기계에 이게 23 만약에 IRQ 제로가 있대. 제로부터 23까지 그러면 24개잖아. 2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IRQ 핀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U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X86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256개,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256개의 인터럽트를 제공할 수가 있대요. 인터럽트 256개 인터럽트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256개 인터럽트를 제공할 수가 있고 각 인터럽트 번호를 인터럽트 벡터라고 불러요. 인터럽트 벡터. 각 인터럽트 번호를 인터럽트 벡터라 부른다. 인터럽트 벡터라 부른다. 256개 인터럽트를 제공할 수 있고 이 CPU는 각 인터럽트 번호를 인터럽트 벡터라 부르니까 이 인터럽트 벡터를 저장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256개. 그렇게 메모리에 커널 영역에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있어서 인터럽트 벡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인터럽트 벡터를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에는 벡터 제로에는 인터럽트 제로의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느 인터럽트에서 무슨 신호가 왔는지 다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받으면은 벡터에 가서 ISR 주소를 가지고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서 여기 주소가 있고 실제적으로 서비스 루틴에 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서비스 루틴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은 당연히 커널 영역에 있죠. 그치? 요거 한번 다시 요 번호대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요거 디바이스 장치 설명하느라고 일단 한번 먼저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이거 얘기하는 거지. 벡터 테이블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파워를 이제 넣으면 이제 부팅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ISR 이제 주소가 있다고 그랬어. ISR 주소이 저장되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저장된 이제 메모리 주소는 CPU 내에 이 메모리 주소. 여기 메모리 주소는 이 CPU 내에 당연히 있겠지. CPU 내에 레지스터, 이 CPU 내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CPU 내 레지스터 오면은 그거를 관점으로 해서 어떤 공부하는 그런 챕터가 나오면은 학습하는 챕터가 나오면 그게 또 이게 그림으로 보여지겠지. 근데 여기는 뭐야? 인터럽트가 포인트잖아.
발생 처리 과정.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치? CPU 내에 저장되고, CPU가 인터럽트 서비스 주소를 이렇게 알아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만약에 IRQ 제로야. IRQ 제로가 뭐 어떤 인터럽트 벡터. IRQ 제로가 뭐 어떤 인터럽트 벡터가 이제 뭐 되는 거야. 그치? 인터럽트 벡터가. 근데 항상 보니까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IRQ 제로면은 뭐 벡터 제로다. 뭐 이런 건 항상 아니야. 아니라고. 뭐 시스템 CPU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요거하고 IRQ 번호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아까 얘기했고, IO APIC 내부에 24개의 IRQ마다 인터럽트 벡터를 저장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디바이스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IO APIC는 해당 IRQ의 인터럽트 벡터를 해당 IRQ의 인터럽트 벡터를 로컬 APIC 중에 한 군데로 딱 받아서 한 군데로 보내는 거예요. 얘는 얘가 받은 게 아니고 이 키보드 신호는 얘가 받았네. 그렇죠? 얘가 받은 거야. 로컬 APIC 넘버 제로. 그렇죠? 한 개로 전송하고 로컬 APIC는 CPU에게 인터럽트, 여기 인터럽트 수신핀이야. CPU에게 이제 알리는 거. CPU에 알린다. CPU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에서 현재 발생한 인터럽트를 서비스할 ISR의 어떤 주소를 알아냈으니까 얘가 딱 보고 알아낸 다음에 그 주소, 그 번지로 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한다. 다 실행했으면 인터럽트 전에 하던 작업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끝났어. 끝나면은 얘는 복귀했어. CPU는 인터럽트 영역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인터럽트 발생했으니까 얘는 CPU는 인터럽트 발생하기 전에 작업을 계속한다. 뭐 이런 순서가 되겠지, 그렇지?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 디바이스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번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물 한 모금 먹고 와서. 자, 번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거의 유사해요. 자, 인터럽트 발생 전에, 번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리뷰하는 거야. 인터럽트 발생하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CPU가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제 실행을 하겠지. 그렇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야. 실행이 됐는데, CPU. 두 번째 오면은 사용자가 키를 입력하는 거야, 키보드에. 그럼 뭐야?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야. 키보드 인터럽트 키를 입력하면 키보드는 정기적인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IO APIC 입출력 IO 인터럽트 제어기 IO APIC가 인터럽트 신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쵸? 어떤 인터럽트인지 IRQ를 통해서 해당되는 핀으로 이제 받겠지? 인터럽트 신호를 받게 되면 해당 인터럽트 핀 IRQ에 설정된 인터럽트 벡터 설정됐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어. 인터럽트 벡터와 인터럽트를 처리할 타겟 코드의 로컬 APIC 메시지, 인터럽트 메시지를 이렇게 로컬 APIC로
버스에 실어서 전송을 합니다. API-C 버스에 실어서 전송을 합니다.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 키보드는 IRQ가 1번이에요. 키보드 IRQ 1번 이렇게 전송이 됐고 전송이 됐죠. 네. 그럼 얘 받았죠. 로컬 API-C는 자신에게 향한 인터럽트 메시지를 받아. 인터럽트 메시지 받았어. 인터럽트 어디서 일어나는지 인터럽트 벡터 번호를 다 받았죠. 예, 로컬. 인터럽트 메시지를 받아서 CPU의 인터럽트 핀에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고 수신한 벡터, 인터럽트 벡터, 그러니까 수신한 벡터는 CPU가 읽을 수 있도록 내부에 CPU가 읽을 수 있도록 내부의 스택에 내부에 저장을 내부에 레지스터 등에 저장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지금 인터럽트 수신핀 CPU 코어의 인터럽트 수신핀 여기서 인터럽트 신호를 받은 CPU가 로컬 API로부터 받았어요. 부터 인터럽트 번호 인터럽트 벡터 번호 이거 n 몇 번인지 그렇죠? 요거를 받아서 이제 읽은 거야. 여기까지가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CPU가 이제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이제 끝났어. 그 다음 이제 6번이야. 그 다음 이제 CPU는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되니까 여태까지는 사용자 모드였었는데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이제 모드를 전환합니다. 커널 모드로 전환하고 커널 공간에 저장된 인터럽트 테이블로부터 지금 n번이잖아요. n번 여기 인터럽트 벡터 n번에서 저장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를 인지를 하고 주소를 이제 알아서 근데 CPU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컨텍스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현재 이 CPU 내에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포인터, 플래그 레지스터 등을 어디에 저장해? 그런 것들은 스택에 저장합니다. 스택에 저장해 두고 플래그 레지스터 현재 플래그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플래그 레지스터 비트를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를 제로로 설정해요.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를 제로로. 왜 현재 이건 얘는 이 CPU 코어 샵 제로는 현재 타임에서 키보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현재 키보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CPU 코어 샵 제로가 다른 인터럽트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인터럽트를 이중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얘를 인터럽트 플래그를 제로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보를 이제 아예 여기 인터럽트 n번의 ISR 인터럽트 핀 주소를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거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한다. CPU가 n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제 점프한 거잖아요. 점프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키보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이제 실행되는 건데 서비스 루틴에서 사용할 레지스터들 여기서 사용할 레지스터들은 스택에 저장된 거예요. 스택에 저장됐고 스택에 이 안에 스택이 이렇게 있겠죠. 스택에 저장됐고 그러고 나서 키보드에서 키값을 읽어서 커널에서 만들어진 키보드 버퍼에 저장을 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이제 코드예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이제 코드야. 이런 코드가 보통 어셈블리요. C 언어 보통 어셈블리요. 그죠? 그럼 요즘에 이제 C 언어로 작성이 돼서 부팅 시에 얘네들은 다 커널 영역에 적재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주소들은 이렇게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됐죠.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마지막에 7번 과정에서 스택에 저장해둔 레지스터들을
복귀시켜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컬 APIC에게 인터럽트 처리가 끝났음을 알려줘요. 알려서 다음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도록 이제 이렇게 인터럽트 벡터 플래그도 1로 세팅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IRET 명령을 실행해서 IRET 명령은 인터럽트 루틴을 종료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IRET 명령, 인터럽트 종료 명령. 인터럽트 루틴을 종료시키는 명령이에요. 이제 IRET 명령은 실행 중이던 인터럽트가 종료됐으니까 이 명령이 발생하면은 인터럽트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 중이던 응용 프로그램이 재개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 상태가 되겠죠. 재개할 수 있도록 앞 과정, 여기 6번 과정에서 스테에 저장된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포인트, SP, 그 다음에 플래그 레지스터들을 CPU 코어에 이제 복귀시키는 거예요. CPU 코어에 복귀시키는 거예요. 복귀시켜서 얘가 응용 프로그램이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인터럽트 플래그는 이전에 설정된 상태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CPU 코어는 다시 아까 사용자에서 커널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다시 처리가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커널 모드에서 사용자 모드로 바뀌겠죠. 그렇죠? 바뀌고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해서 끝마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처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1차는 디바이스 중심으로, 2차는 요 루틴 중심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1교시, 2교시 사전학습을 해당 내용이 나눠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과 이제 운영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앞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이렇게 쭉 동작이 처리가 되고, 그렇지? 자, 한번 봅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 핸들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인터럽트 핸들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앞에 그림을 인터럽트 핸들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우리 알았어. 자, 인터럽트 서비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 코드, 임베디드 컴퓨터의 롬. 이거는 요즘 컴퓨터고 커널 코드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 코드에 얘가 속해 있다. 그렇지? 이해하시면 되고.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거 뭐야? 장치를 제거해서 장치로부터 입출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얘가 이쪽에 이 커널 함수들과 디바이스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프린터 드라이버는 프린터 장치를 제외해서 문서를 출력시키는 프로그램. 키보드 드라이버는 키보드 장치를 제어하고 키값을 읽어드리는 프로그램. 네트워크 드라이버는 뭐야? 네트워크 장치를 읽어서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외부에서 네트워크 장치에 도착하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프로그램. 그쵸? 이렇게.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해당 장치로부터 발생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여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이 안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들어있다. 자,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운영체제의 한 부분으로 장치마다 하나씩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면 필요하고, 장치와 커널 사이에 커널 함수, 커널 코드, 커널 사이에 제어 명령과 데이터를 전달하는 제어 명령과 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장이에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또 해줄 얘기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된 것 같다. 자, 이 마지막 장인데, 그러면 이 인터럽트가 실제적으로 인터럽트를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사용하니까 다중 프로그램 환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이제 실행하는 거, 다중 프로그램에서 앞에서 배웠는데, 한 프로세스가 입출력을 실행하면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해서 계속 처리하는 거죠. CPU 아이들이 안 생기게. 입출력이 완료될 때 장치로부터 입출력 완료 통보를 받는 방법이 필요한 거,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바로 이제 인터럽트라고 아까 얘기했고, 인터럽트가 없으면은 CPU는 어떻게 해야 돼요? CPU는 예전에 그 이전에는 그랬죠.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닐 때는 CPU는 입출력이 완료됐나 안 됐는지 계속 검사를 해야 돼요. 자기 하던 일 멈추고 검사하고, 하던 일 멈추고 검사하고, 이런 게 폴링이에요. 매우 비효율적이잖아, 그렇지? 인터럽트가 없다면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체제의 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럽트 효과: 입출력 장치와 CPU가 동시에 각자 작업을 시행한다. 그렇죠? 입출력 장치는 지시받은 입출력 진행하고, CPU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세스 컴퓨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끔 얘네들이 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CPU 활용률이 높아지고 시스템 처리율이 향상된다. 자, 오늘 사전학습은 1교시, 2교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복습을 하세요. 꼭 복습을 하십시오. 예, 당부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중간고사 시험에 낼 거예요.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 다음에 과제 올라가면 꼭 과제를 기한 내에 지평 캠퍼스에 업로드 하세요. 지평 캠퍼스에 업로드 하지 않는 그 과제는 팀 과제를 제외한 개인 과제는 0점입니다. 0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